조금 전에 했던 배전선로 고장 복구, 선로 고장 복구 재폐로 방해 분산전원 소소 및 대책에 이어서 이제 뒤에 한전으로의 역송전력 발생 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역송전력 그러면요, 역송전력 이거를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요거를 뭐 문제 있다 없다 보다는 한전하고 계약 관계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전하고 이 분산전원에 대한 계약을 할 때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게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전하고요 병렬운전 합의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병렬운전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양쪽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예전에는 전력관리처하고요. 예전에 전력관리처하고 지금은 조금 이름이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분산전환하는 그 주체하고 서로 간에 도장을 꽝 찍는 것까지 돼야만 사실 한전하고 단순병렬이든 역송병렬이든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순병렬과 역송병렬의 차이는요. 단순병렬과 역송병렬의 차이는, 이건 한전으로 전력을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으로 전력을 매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팔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팔지 않고요. 오로지 발생된 전력은 나만 쓰겠다요. 나만. 한전으로 내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이든 역송이든 상관없이 얘는 그냥 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어떤 사고 상황이 아니에요. 사고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 역송병렬을 사고라고 인지를 사실 해서 우리가 역송전력을 못 내도록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역송병렬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역송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한전으로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순병렬이라고 했을 때 이걸 한전으로 역송이 된다. 그러면 분산전원 이 전원 수용가 입장에서는 어떤 좀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쪽 분산전원에서 다 쓰고 하필이면 야간 같은 때 쓰고 남는 전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때요?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을 못 나가도록 그냥 그 자체로 막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라든가 또는 터빈에 들어오는 입력들을 터빈이나 뭐 엔진이죠. 터빈이나 입력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힘을 줄여야 됩니다. 전압을 줄이고 그런 들어오는 입력을 줄여야 돼요. 그래야만 이 발전된 용량이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똑같이 놓고 손에 거 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남으면 다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뭐 우리가 물길 막듯이 딱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송이 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다만 이게 한전으로 역송이 된다고 할 때 이 분산전원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괜히 내 돈 가지고 한전에다가 전력을 공급해주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전원 측에서 한전에다가 만약에 단순병렬로 계약을 했다. 단순병렬로 계약한 상태를 좀 이야기합니다. 계약한 상태에서 역송이 됐다. 그럼 이때는 한전에다가 요금을 오히려 이걸 내가 한전으로 너네들 쪽으로 전력이 갔으니 돈 내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 관계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그냥 좋은 거죠. 뭐 더 들어왔고 나는 이거 가지고 그냥 팔면 되니까 더 좋은 거 관점인 건데 분산전원 입장에서는 이때는 그 어떤 금액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전원 입장 측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병렬 로 한 상태에서 분산전원 입장 측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나가게 하는 거는 뭐 내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뭘 갖다 놓는 거예요? 32 계전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습니다. 여기 역전력 계전기라고 이것도 역전력 계전기라고 우리가 갖다 놓는 이유는 실상 본래 전력 방향은 어디예요? 이 방향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수용가의 손해 부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을 뭐라고 놓은 거예요? 이거를 순방향으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전 입장을 그냥 그대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 전력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거꾸로 한전 입장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역전력 계전기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실제로 얘가 갖고 있는 본래 어떤 이름이나 목적만으로 놓고 보면요, 32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력 계전기입니다. 전력 검출입니다. 근데 그냥 전력이 아니고요, 얘는 과전력입니다. 세팅한 전력보다 내가 세팅한 전력보다 큰 게 들어오면 동작, 짠 게 들어오면 동작 안 함.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그냥 과전류 계전기나 내용이 똑같아요. 다만 전류가 아니라 뭐다? 전력으로서 검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이거 용도까지 좀 다 표현을 한 거고요. 실제적인 32라는 계전기는 그냥 과전력 계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나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단순 병렬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용가 입장을 위해서라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라도 32P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전에서 이렇게 병렬 운전이 되지 않고요, 한전이 이렇게 완전히 아웃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 나가는 요런 예를 들어 전용 솔로의 피더 아웃이 아니라 여기 아웃이 아니라 이 메인 단이 아웃이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럼 이 메인 단이 아웃이 돼 버리면 분산 전원 입장이 어떻게 돼요? 이 나머지 피더들에 대한 그냥 전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력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물론 여기에 이제 손해부하 쓰고 남는 게 있을 경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거고, 전력이 어때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전 입장에서 제가 뭐 전력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한전 입장에서 여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한전 입장에서 정전이 됐으니 이 한전 담당자, 그러니까 또는 이거를 유지 보수하는 인력들이 있을 텐데, 인원들이 있을 텐데, 그 인원들이 어때요? 여기를 아마 손으로 만질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제 조심해서 만지고 거기에 전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 따질 건데, 일단 그거는 차츰 조금 배제하고요. 만약에 여기 한전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디에요? 여기를 만져버리게 되면, 여기 한전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만져버리게 되면 어때요? 이 순간에 여기 있는 전원에 의해서 가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린 32P라고 하는 계전기를 또 써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여기다 좀 써놓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첫 번째, 그리고 여기 있는 둘째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실질적인 실무에,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수험서라든가 일반적인 책에는 좀 잘 나오지 않지만, 실질적인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32P가 아니라 다른 계전기도 또 이제 보호를 하게 되지만, 32P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후비 보호 측면도 그래서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기를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뒷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단독 운전 시 일단 문제가 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인명사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전의 한전이 아니죠. 이 분산전원 입장에서 어때요? 나머지에다 전력을 공급해 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과전류가 나갈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좀 논다면 과전류가 나갈 수밖에 없고, 이거 자꾸 뭐가 부족한데 전압 계속 올리고, 여자기는 전압 올리고 막 이러다 보면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무리가 되거나 또는 소손이 되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2 계전기라는 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2P 계전기 말고도 이런 단독 운전이 발생을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역전력이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 분산 전원 가지고 모든 계통에 공급해주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전압이 어때요? 전압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압이 떨어진 검출하는 게 뭐예요? 27계전기. 또 여기 전원이 전체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파수 면에서 어때요? 주파수 F면에서 주파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1 언더 프리퀀시 저주파수 계전기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들 우리가 단독운전 방지 계전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59까지 쓰입니다. 59까지 쓰여서 이 세 가지 여기에다가 59 계전기까지 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단독 운전 방지 계전기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독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좀 쓰여 있지만 비의도적과 의도적이 있습니다. 비의도적과 의도. 근데 의도적인 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어떤 계획하에서 움직이지만 그러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왜? 난 우리 끌 거야, 너네도 꺼라고 이런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비의도적인 단독 운전은 갑작스런 어떤 상황에서 또는 사고 상황에서 갑자기 한전이 오픈됐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통이 있을 때는 단독 운전 발생 후 0.5초 이내. 그러니까 아까 내용이랑 어때요? 아까 위에서 보셨던 이런 내용들이나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서 제가 여기다 내용도 더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게 그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지금 하나 그림이 이제껏 못 보던 그림들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거 뭐 다른 책에 잘 안 나오는 그림들인데요. 이거는 그 한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한전 관련 규정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27 또는 LPS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27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한전이 여기 얘기한 것처럼 비의도적인 단독운전,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에 의한 단독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여기 모선 전압은 어때요? 모선의 전압은 이게 아니죠. 저전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여기 있는 분산 전원 계통에서 분산 전원이 아무리 많아도 전체 다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어떻게 된다? 뚝 떨어진다. 뚝 떨어지는 걸 검출하기 위해서 뭘 설치하는 거예요? 27번 계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 LPS라고 그래서요. 라인 포텐셜 아마 이게 제가 S가 지금 정확한 문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 정상 운전 시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느냐 인가되어 있지 않느냐를 검출하는 계정입니다. 전압 검출. 전압이 인가 여부에 대한 검출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아마 시스템일 수도 있겠네, S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붙여놓고, 만약에 한전이 아웃이 됐는데도 여기가 전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압이 있으면 문제가 있다. 전압이 없어야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어떤 여러 가지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이게 얘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어떠냐면 분산 전원이 얼마 없었을 때 그때는 분산 전원 설치자가 여기 있는 27이라든가 또는 LPS에 대한 비용을 다 냈었어요. 내고 이 분산 전원을 설치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한전에서 이거 안 내면 야, 우리 허락 안 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산 전원 설치자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한전에서 해라. 그리고 이건 해당 선로에서 최초 설치자는 당연히 이걸 내는데 나머지 설치자는 어때요? 안 내도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실제로 지금은 한전에서 이런 27 또는 LPS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다 비용 처리도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하고 지금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이렇게 그때 초창기 한창, 거의 그때만 해도 초창기였죠. 초창기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조금, 그러니까 정립은 돼 있었지만,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정리는 돼 있었지만, 이제 분산전원 수용가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전에서 다 너네 수용과 쪽으로 밀던 상황이 분산 전원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니야 이제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할게 이런 상황으로 좀 됐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단독 운전 시 이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단독 운전 시에 문제점과 대책. 그러니까 문제점과 대책은 뭐예요? 결국에 뭐 30P라는 것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30P도 하나의 대책일 수 있고, 근데 이거 말고도 27, 59 또는 뭐 81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단독 운전 방지 대책에 대한 개정기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찍었던 영상 중에 이런 영상 있죠. PQVF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좀 찾아보시면 될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P하고 F 그리고 V하고 Q가 한 몸뚱아리라는 걸 제가 그때 강의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기서도 뭐예요? V하고 F로서 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PQ 직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V와 F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운전이 되도록, 허용 범위가 있는 거죠. 운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벗어나느냐, 위로 벗어나느냐, 아래로 벗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하기 위한 어떤 개정기가 이런 개정기들이다. 제가 80일 언더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모두 있어요. 80일 오버도 있습니다. 80일 오버, 과주파수 개정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제가 기고문에도 좀 작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장 더 넘겨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요 해당 단원에서 뭐 마지막 내용인데요. 계통의 안정성 및 저하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통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통의 결국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관점을 이해하실 때는 무조건 PQVF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이해할 때는 V와 I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는 뭐 상차각 관점으로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V와 I, 상차각 이런 관점만으로 끝이 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크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 관점으로 넘어가야 돼요. PQVF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폴트 레코더라는 것도 뭘 보는 거예요? PQVF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상황이 어떤 사고가 단락이 발생했다. 뭐 삼상단락까지 아니더라도 뭐 삼상단락 해야죠. 삼상단락이 발생하면 P 어떻게 돼요? 공급되는 P가 확 줄어드는 거죠. 공급되는 Q는 어떻게 돼요? 해당 그 지점에서 공급되는 Q는 갑자기 확 늘어나고 V는 어때요? 확 줄고 그 전원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증가하고 이게 수용가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주파수는 또 갑자기 확 줄어들고 아무튼 이런 관점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PQVF라는 관점을 좀 견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관점을 하나를 머릿속에다 잠깐 넣어두시고요. 관점에서 요거 한번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분산전원의 간헐적인 출력 변동은 근데 요 간헐적인 출력 변동이 실상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서 문제가 뭐예요? 대개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앤드 풍력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제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 요거 더 커브라고 하죠. 더 커브. 요거 갖고 한번 태양광은 우리가 잠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일부하 곡선을 보면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이런 형태를 갖죠. 이런 형태를 갖는데 그런데 태양광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요거는 좀 다른 색으로 한번 보기로 여기가 태양광에 의해서 쑥 떨어집니다. 그럼 요만큼을 누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한낮에는 태양광이 합니다. 그런데 날이 좋으면 괜찮아요. 날이 좋으면 태양광이 공급을 하던 거 여기는 요 파란색 요 밑으로는 다 누가 공급을 해요? 이제 뭐 기존 계통에서 공급을 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뭐 예를 들어 새만금 용량 크죠? 새만금 계통 뭐 3기가 막 이러는데 갑자기 어때 날씨가 안 좋아서 태양광 출력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태양광이 해주고 있던 것만큼을 이거를 갑자기 어떻다 해요? 기존에 있던 기존 계통들이 갑자기 여기를 이렇게 공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뭐 색깔이 좀 그런데 이거를 다시 공급을 해야 돼요. 다시. 이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존 계통에서는 어때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 기존에 있는 화력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휴지 기간도 가져야 되는데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그냥 기본 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냥 상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뜻이에요. 그런데 준비를 한다고 해서 투입해서 계통이 또 흔들리지 않고 주파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그것들을 검토를 하고 이런저런 거 다 하다 보니 한전의 이거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 이거 문제가 되니까 태양광 또는 풍력 이런 신재생 관련된 내용들을 이런 그 발전량을 일정 이상 하지 말아라라고 자꾸 제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한 사업자들은 어때요? 이거 돈 벌려고 해놓은 건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거죠. 근데 개통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상 조건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로 태양광이나 풍력은 개통 관성이 매우 작다 내지는 뭐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통 관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관성력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게 흔들리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거를 기존 계통을 대변할 수 없다는 뜻으로 좀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을 기존 계통에 갑자기 확 복구해주고 이게 내가 대체해줄 수 있냐 이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통에 대한 안정성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이 어떻게 된다?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뭐 연료전지라면 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그런 그 계통에 대한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결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얼마 안 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뭐 그게 얼마 없기 때문에 계통에서 그냥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상황이 틀려서요. 그래서 이런 태양광 풍력 뭐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계통 관점에서는 이런 약간의 좀 서로 간에 아이러니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선로라든가 또는 뭐 기존에 있는 변압기라든가 얘네들이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냐? 수용이 또 어려워지는 거야.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과부한 거죠. 또는 과부하가 있으면 어때요? 전류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생각보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압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 저기했네요. 전압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과부하에 의해서 또 뭐가 있는 거야? 태양광이나 풍력은 일종의 전원이고요. V안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유효 전력이 들어가면 또 전압이 어떻게 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전압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전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 뭐 이런 과부에 의해서 제가 저전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저전압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선로라든가 변압기가 중간이 분리되고 나면 이제 연쇄적인 어떤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저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호스팅 파워라고도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사실 수용성에 대한 부분, 계통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 사실은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거의 같은 얘기. 수용이 안 되는데 억지로 다 넣는다. 계통의 안정성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죠. 사실 요거랑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요즘에 저런 얘기들도 좀 있는 거죠. 지금 동해안 지역에 그 사실은 여러 발전소들이 있는 거죠. 발전소들을 지금 지어놨는데 지금 사실 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동해안 쪽에서 내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선로들이 이거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전 입장은 뭐냐면
한전 입장에서는 우리 선로 지금은 여유가 있지만 이거를 너무 꽉 채워서 하면 개통의 결과 뭐야? 안정성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전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들 남잖아. 왜 안 줘? 왜 못 가게? 라고 했을 때 한전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 결과적으로는 AC 계통 입장에서는 원래 예를 들어서 선로가 갖고 있는 본래 용량의 한 50%를 넘지 못한다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왜 나왔냐? 결국에 안정성에 대한 또는 안정도에 대한 제약을 받는다는 뜻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같은 내용, 하나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다 각각 배웁니다. 그런데 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여기에도 써놨지만 전압유지, 유효전력 공급의 안정성 문제 이런 내용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PQVF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우리가 계통의 안정성 또는 뭐 수용성 아까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50% 이런 내용들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은 얘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분산전은 기후 조건에 기반해서 전압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있을 때는 전압이 확 높아졌다가 갑자기 뭐 저기 기상 조건에 의해서 전원이 없어지면 전압이 어때요? 갑자기 확 떨어졌다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기존 계통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그것도 좀 써놨죠. 유도발전기나 인버터의 경우에는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유도발전기는 아예 제로. 인버터는 일부 있지만 아직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조그만한 양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효전력이 필요되면 뭐가 돼야 돼요? 한전에서부터 무효전력을 더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무효전력이 공급량이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질수록 어때요? 피상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전압 자체가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하는데 전압도 떨어지고 전압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무효전력을 더 많이 필요하고 막 이런 악순환 고리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여기 있는 저전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로 내용을 좀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통의 안정성, 저하 및 대책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P, Q, V, F의 문제다. 이런 문제로 내용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안정도라고 해서 뭐 꼭 고장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어떤 허용 범위 안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실상은 전부 다 안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분산전으로 넘어오면서 수용성 문제라는 걸로 살짝 용어를 좀 바꾸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챕터로요. 분산전원 계통연계 시 고려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있는 고려사항을 첫 번째 내용으로 제가 강의를 한 2개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다음 강의로 이제 연계 기술에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